대한민국의 폭격기 보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폭격의 위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약 100발의 미사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가 앞의 폭격에 이어 지난 23일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 67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인데요. 하지만 뻔뻔하게도 러시아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가 우크라이나 민가에 떨어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도저히 같은 인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극악무도한 행동인데요. 러시아의 이런 민간인 폭격 탓에 우크라이나 국민의 피해는 전선 최후방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러시아가 자행한 폭격으로 인해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잊고 있었던 대규모 폭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폭격 사태가 더욱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설정된 좌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대지 미사일보다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표적을 확인하여 핵심 시설을 초토화해버리는 공대지 폭격에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적의 미사일 폭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방공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유사시 적에게 폭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구축해 도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대규모 정밀 폭격이 가능한 미국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폭격기를 활용한 전술에 그치지 않고 누구도 선보이지 못했던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내었습니다. 지난 11월 9일 노르웨이 안도야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특수작전 사령부 주관으로 시연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시연에 사용된 미사일은 기존 제즘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사거리가 900km에 달하는 제즈미알 버전이었는데요. 하지만 래피드 드래곤이 폭격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평가받는 것은 사용하는 미사일의 종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장착하던 순항 미사일을 묶음 형태로 팔레트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팔레트화된 미사일 더미를 공중에서 투하하게 되면 낙하산을 매다른 팔레트가 추락하는 동안 팔레트 위에 장착된 제어 모듈과 미사일이 실시간 통신을 주고받아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팔레트형 순항 미사일 묶음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폭격기가 아닌 수송기를 활용해 발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폭격 임무가 가능한 전폭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대규모 폭격이 가능하려면 전략 폭격기가 필수였는데요. 그러나 전략 폭격기는 유지비가 비싸고 전쟁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말 제대로 폭격기를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가 전부였는데요. 하지만 수송기의 경우 폭격기와는 달리 사람부터 시작해 화물과 공중 물자 투하까지 그 활용도가 훨씬 폭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폭격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대신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저렴한데요. 미국은 이번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선보임에 따라 폭격기가 아닌 수송기로 대단히 폭격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라도 미국이 래피드 드래곤 패키지만 제공해준다면 그 즉시 대규모 폭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략 폭격기가 핵삼축 체계로 여겨진다는 걸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군사력 강화인데요. 단적인 예로 한국은 C-130 계열 수송기를 무려 16대나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우리에게 래피드 드래곤 패키지를 제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폭격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한순간에 무려 192발의 순항 미사일 폭격이 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건데요. 실제로 래피드 드래곤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는 중국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이런 대단히 폭격 전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이 등장함으로써 1980년 중국에서 처음 계획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A2AD 전략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쿠릴 열도부터 시작해 일본을 지나 대만과 필리핀 그리고 물라카 해협을 이어주는 제1도련선을 긋고 미 해군과 공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AEAD 전략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해상 전략을 포함해 미사일과 비대칭 전략무기인 핵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이런 중국의 선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A2AD 전략은 간단히 말해 특정 지역 자체를 미사일 사정권 영역으로 두어 해당 지역으로 적성국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특정 세력과의 전면전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미 해군인데요. 중국이 아무리 해군력을 증강해왔다 하더라도 전 세계의 해군력과 겨루어도 이길 수 있다고 평가받는 미 해군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미 해군은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존재인데요.
이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비대칭 전략인 핵의 개발 등을 통해 미국이 제1도련선인 서태평양으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A2AD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상당히 심각한 전략인데요. 미 해군과의 전면전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 중국의 해군력이 향할 곳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미국의 군사력을 제공받지 못하게 된 아시아 국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국은 미국의 접근을 금지한 뒤 축적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해 과거 중화주의의 재건을 꿈꾸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미 공군이 선보인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이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마치 목젖을 겨누고 있는 비수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엄연히 미국이 개발한 무기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물량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공받아 비축해 놓는다 하더라도 한 발에 17억이나 하는 제즈미알 미사일을 유지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130 수송기 16대를 활용해 192발의 순항 미사일 폭격을 가한다면 단 한 번의 폭격에 사용되는 비용만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확실한 단점이 존재하는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이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 또한 미국의 래피드 드래곤에 못지않은 새로운 무기를 준비 중인데요. 바로 드론모함입니다. 보통 항공모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함재기를 포함한 항공모함과 3척 이상의 이지스 전투함, 그리고 2척 이상의 잠수함과 이들을 지원하는 군수지원함 등 다양한 해상 전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완벽한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드론모함은 기존의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에 걸쳐 나온 얘기가 아닌데요. 위로는 호시탐탐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넘보고 있는 중국 해상 전력을 경계해야 함과 동시에 아래로는 독도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 모두 항공모함을 위시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또한 그들에 상응하는 전략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그만한 전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그러나 드론 모함을 적극 활용한다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길이 199m에 경하 배수량이 14,000톤에 이르는 대형 수송함을 2척이나 운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헬기 모함 역할이 가능한 독도와 마라도함입니다. 이 두 함선을 이용한다면 한국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드론 모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KUSX, 일명 가오리라 불리는 무인 전투기와 작전 고도가 19,500m에 달하는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의 경우 북한이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북한 상공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옵저버로 더욱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즉시 전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드론 모함의 필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 한국이 경항모 대신 드론 모함을 보유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군사적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드론 모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얻는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사시 항공모함에 접근하는 적항공기와 미사일에 대한 요격 활동의 경우 기존 항공모함은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는 함재기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드론을 활용할 경우 조종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명피해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 항공모함이나 항모 전단에 접근해야 하는 위험한 작전에서도 함재기 대신 드론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종사의 인명피해나 생포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작 조그마한 드론으로 중국의 대형 함선들을 상대할 수 있느냐는 주장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레저용 드론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오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드론의 초기 개발 목적은 지금처럼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취미용 드론이 아닌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른 드론은 고도로 숙련된 일부 조종사만이 할 수 있는 초저고도 비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투기와 헬리콥터와는 달리 격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사 목적의 드론은 사실 멀티콥터보다는 고정익 형태의 드론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고정익 형태의 군사 목적 드론은 크기와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데요. 미국의 최신형 무인 정찰기인 MQ-1C 그레이 이글 같은 경우 길이가 무려 8m의 날개폭은 17m에 달할 만큼 육중한 몸체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280km 빠른 속도와 최대 30시간의 연속 비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총 4발의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만큼 큰 크기에 걸맞은 무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약 2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인 항공기인 드론의 경우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비용이 저렴하면서 충분한 무장력을 갖출 수 있는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사일로 무장한 수십 대의 드론이 동시에 출격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다면 중국의 푸젠함 같은 대형 함선에도 충분히 위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수의 군용 드론을 운용 중이며 해당 드론과 작전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수송선 또한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전 세계에 드리웠던 전쟁의 그림자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야욕이 나날이 증가하고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안보 또한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선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성도 물론 존재하지만 자국의 안보는 오롯이 자국의 국방력만이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